내 이름은 박서윤. 56이다. 내 삶은 잘 닦인 마룻바닥처럼 윤이 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인 직물처럼 평온했다. 적어도 오늘 아침 남편 이동훈이 1년에 한 번뿐인 해방의 날을 만끽하러 떠나기 전까지는 그랬다. 여보, 내 낚시 조끼 못 봤어. 작년에 새로 산 거 말이야. 새벽 5시. 동이 트기도 전부터 집안은 남편의 부산스러운 목소리로 가득 찼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은 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1박 2일로 떠나는 동창들과의 낚시 여행은 그에게는 올림픽 경기만큼이나 중요한 연례 행사였다. 나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온통 낚시 장비로 어지러웠다. 마치 폭탄이라도 맞은 듯 했다. 나는 잔소리 대신 웃으며 말했다. 그 조끼, 당신이 3달 전부터 거실 소파에 던져놔서 내가 세탁해서 장롱 안에 넣어놨잖아요. 제발 물건 좀 제자리에 둬요. 이 동훈 씨, 히어호,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남편은 장롱에서 새것 같은 낚시 조끼를 꺼내 입으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온갖 주머니가 달린 조끼를 입은 모습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처럼 비장하기까지 했다. 이번에는 월척 하나 못 낚아오기만 해봐요. 작년처럼 손바닥만 한 분 거 2마리 잡아와서 동네방네 자랑할 생각 말고. 무슨 소리, 작년엔 감성돔을 놓친 거라니까. 이만한 거였는데 올해는 기필코 대물을 낚아서 당신 후에 떠줄게. 기대하라고. 그의 허풍은 매년 반복되는 레퍼토리였지만 나는 매번 속아주는 척 맞장구를 쳐주었다. 약은 잘 챙겼는지, 밤에 입을 두툼한 옷은 넣었는지, 운전은 조심해야 한다는 사랑이 담긴 잔소리를 늘어놓는 동안 그는 현관문 앞에서 나를 꼭 안아주었다. 흙냄새와 희미한 스킨향이 뒤섞인 익숙하고 편안한 남편의 채취. 잘 다녀올게. 집 잘 지키고 있어. 우리 아씨, 걱정 말고 재밌게 놀다 와요.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고 남편의 차가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멀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집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방금 전까지의 소란과 활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듯한 고요. 나는 그제야 거실 시계의 초침이 째깍, 째깍하고 시간을 먹어치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남편의 부재가 주는 이 고요함은 내게는 양날의 검과 같았다.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해방감과 텅 빈 공간을 마주해야 하는 외로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습관처럼 집 안을 둘러보았다. 남편이 벗어둔 잠옷, 그가 마시던 찻잔,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신문, 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그의 온기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아침 식사를 위해 식탁에 앉았다. 어제 저녁 남편과 함께 먹고 남은 김치찌개를 데워 밥 한 공기를 차렸다. 마주보는 의자는 비어 있었다. 텅 빈 의자를 보며 혼자 밥을 먹는 것은 결혼 후 30년 만에 처음 겪는 낯선 경험이었다. 나는 밥알을 기계적으로 씹어 삼키며 창밖의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우리 집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비슷한 모양의 2층 집들이 나란히 늘어선 평화롭고 단정한 동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 자부심은 내가 지난 20년간 공들여 가꾼 정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밀짚 모자를 눌러 쓴 채 정원으로 나갔다. 5월의 햇살이 장미 넝쿨 위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붉은 장미, 흰 수국, 보라색 라벤더. 내가 심고 가꾼 꽃들이 저마다의 색과 향기를 뽐내고 있었다. 잡초 하나 없이 정돈된 화단과 이끼 하나 끼지 않은 돌길. 이 정원은 나의 세계이자 나의 질서였다.
나는 이곳에서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치기 하고 시든 감정들을 쉬어내며 마음의 평화를 얻곤 했다. 한참 동안 꽃들과 씨름하며 땀을 흘리고 있을 때였다. 정원 구석 수국 덤불 아래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얼룩무늬 고양이 한 마리가 나를 경계하며 쳐다보고 있었다. 녀석은 잔뜩 겁을 먹은 채 왼쪽 앞발을 들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발바닥이 날카로운 것에 베었는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쯧쯧, 어쩌다 다쳤니? 나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이리 와, 아가, 해치지 않아. 고양이는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도망가지도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 구급 상자와 남편이 먹다 남긴 참치 통조림 하나를 들고 나왔다. 고양이 앞에 참치 캔을 내려놓자 녀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다. 녀석이 정신없이 먹는 동안 나는 아주 천천히 다가가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다. 나는 젖은 수건으로 상처 주위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소독약을 발라주었다. 고양이는 내 손길에 움찔거리면서도 얌전히 치료를 받았다. 마치 내 마음을 안다는 듯이 치료를 마친 후 나는 푹신한 담요를 깔아주고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옆에 놓아주었다. 다 나을 때까지 여기서 쉬어. 알았지? 고양이는 그르릉거리는 소리로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작은 생명의 온기가 남편이 떠난 후 공허했던 내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오후가 되자 나는 집 안대 청소를 시작했다. 몸을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불필요한 생각들을 잊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었다. 남편의 서재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의 서재는 언제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책장에는 그가 좋아하는 역사책과 낚시 잡지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젖은 걸레로 책장을 닦고 책상 위의 먼지를 털어냈다. 그러다 책상 맨 아래 서랍을 닫기 위해 허리를 숙였을 때였다. 서랍 깊숙한 구석, 다른 서류들 밑에 깔려있던 낡고 누렇게 변한 신문 조각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무심코 꺼내본 그것은 아주 오래된 신문기사 스크랩이었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신문 조각을 펼쳐보았다. 사회, 여대생 뺑소니 사망사건, 발생 1년, 여전히 오리무중, 날짜를 보니 15년 전의 신문이었다. 기사는 빗길에 뺑소니 차에 치여 숨진 21살 여대생 서지수에 대한 내용이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다는 안타까운 사연. 이상하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남편은 이런 흉흉한 사건 사고 기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뉴스를 봐도 정치나 경제 소식만 볼 뿐 사회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하필 이 기사를 이렇게 낡아빠질 때까지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을까?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나 하지만 서지수라는 이름은 내게도 남편의 지인 중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이름이었다. 어쩌면 그냥 우연히 서랍에 딸려 들어간 종이 조각일지도 모른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 아주 작고 찝찝한 의문의 씨앗 하나가 심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나는 신문 스크랩을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다시 넣어두고 서랍을 닫았다. 잊어버리자 별일 아닐 거야. 저녁이 되자 고요함은 더욱 짙어졌다. 나는 텔레비전을 켜고 의미 없이 채널을 돌렸다. 왁자지껄한 예능 프로그램도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셔비전을 끄자 집안에는
다시 시계 초침 소리만이 가득 찼다. 나는 정원으로 나갔다. 다친 고양이는 내가 깔아준 담요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밤 공기가 제법 쌀쌀했다. 집으로 들어오려던 순간 옆집 대문이 열리며 익숙한 인형이 보였다. 옆집에 사는 김 사장이었다. 어이쿠, 서윤 씨,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옆집 남자 김진태 씨는 우리 동네의 유명 인사였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동네의 꾸준 일에도 발벗고 나서는 부녀회 후원회장. 언제나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흠잡을 데 없는 신사였다. 네, 방금 먹었어요. 김 사장님은 어디 다녀오세요? 헤어허, 회사에서 일이 좀 있어서요. 그나저나 이동훈 씨는 오늘부터 낚시 여행이라고 들었는데 혼자 계셔서 적적하시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덕분에 저도 좀 쉬죠. 나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곧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서윤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후에 저희 집으로 건너오시겠습니까? 집사람이 오늘따라 기분도 좀 안 좋아하고 해서 좋은 와인이라도 한잔할까 하는데 이웃끼리 함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절해서 거절할 명분을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나는 어쩐지 망설여졌다. 지금껏 남편 없이 그들 부부와 어울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고,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부탁드렸나 봅니다. 불편하시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잠시 후에 들르겠습니다. 그의 미안해하는 표정에 나는 나도 모르게 덜컥 승낙하고 말았다. 그래, 이웃사촌인데 와인 한 잔 정도야 어떠랴. 혼자 있는 것보다야 낫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것이 내 평온했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날 밤 와인잔에 담긴 것은 향기로운 술이 아니라 한 여자의 절망과 감춰진 진실의 독배였다는 사실을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김 사장의 제안은 친절했고 그의 미소는 선량했다. 하지만 그의 등을 따라 옆집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무거웠다. 그와 나 사이를 가르는 것은 낮은 담장뿐이었지만 마치 국경이라도 넘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기분이 들었다. 그냥 와인 한 잔일 뿐이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자. 박서윤.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의 집 현관문 앞에 섰다. 김 사장의 집은 우리 집과 구조는 비슷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우리 집이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따뜻한 원목 가구와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의 집은 마치 고급 호텔의 모델하우스를 보는 듯했다. 차가운 회색빛 대리석 바닥, 의미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추상화가 걸린 벽, 그리고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미니멀한 디자인의 가구들. 모든 것이 비싸고 세련되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정이 가지 않는 공간이었다. 어서 와요. 서윤 씨, 편한 곳에 앉으세요. 거실 소파에는 그의 아내 오수진 씨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50대 초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몹시 지쳐 보였다. 창백한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고 실크 블라우스 아래로 드러난 손목은 가녀리다 못해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입게만 머물 뿐 눈에는 닿지 않았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다. 나는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주방에서 고급스러운 와인병과
크리스털 잔을 들고 나타난 김 사장이었다. 자자, 이 와인이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아주 귀한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두 분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아껴두던 걸 꺼냈습니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코르크를 따고 향기로운 붉은 와인을 잔에 따랐다. 깊고 진한 루비 색깔의 와인이 투명한 크리스털 잔 안에서 아름답게 일렁였다. 자, 우리 이웃의 변치 않는 우정을 위하여 김 사장이 잔을 높이 들자. 나와 오수진 씨도 마지못해 잔을 부딪혔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차가운 거실을 울렸다. 나는 와인 한 모금을 입에 머금었다. 묵직한 과일 향과 부드러운 탄닌이 혀를 감쌌다. 확실히 좋은 와인이었다. 와인 정말 좋네요. 내가 어색함을 깨기 위해 말했다.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와인 취향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겨우 만족하죠. 안 그래, 여보? 김 사장이 아내를 향해 다정하게 물었지만 그 눈빛은 미묘하게 차가웠다. 오수진 씨는 대답 대신 와인 잔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김 사장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다시 화제를 돌렸다. 그는 자신의 사업 이야기, 최근에 새로 산 독일제 자동차 이야기, 그리고 주말마다 다닌다는 골프 이야기를 쉴 새 없이 늘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성공한 남자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귀에는 공허한 소음처럼 들렸다. 나는 맞장구를 치면서도 흘깃흘깃 오수진 씨를 살폈다. 그녀는 대화에 거의 끼어들지 않았다. 김 사장이 무언가 물을 때만 단답형으로 겨우 대답할 뿐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마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 이 집 안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가끔씩 무언가에 놀란 듯 파르르 떨리는 속눈썹만이 그녀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우리 집사람이 요즘 통기운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갱년기인가?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말을 안 들으니 답답하네요. 김 사장이 한숨을 쉬며 오수진 씨의 어깨를 감쌌다. 그 순간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의 손길이 닿자 그녀의 어깨가 쏘스라치게 굳어지는 것을. 그것은 너무나 미세해서 나 외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경련이었다. 점점 더 이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와인의 알코올 기운이 온몸에 퍼졌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기분이었다. 이 화려하고 거대한 집은 아름다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오수진 씨는 그 감옥에 갇힌 우아한 죄수처럼 보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김 사장이 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중요한 전화를 한 통 해야 하는데 깜빡했군요. 서재에 가서 금방 통화하고 오겠습니다. 서윤 씨, 집사람이랑 잠시 이야기 나누고 계세요. 그는 내게 양해를 구하고는 서재로 향하는 복도 너머로 사라졌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나와 오수진 씨, 단둘만이 남겨졌다. 나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와인 잔만 만지작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사모님. 그녀가 나를 불렀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 무언가 검고 뜨거운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공포, 분노, 그리고 체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것처럼 주저앉더니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녀린 손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강한 힘으로 내 손을 쥐었다. 사모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수진 씨,
왜?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너무 놀라 말을 더듬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저 사람, 우리 남편, 사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친절하고 능력 있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다 가면이에요. 저 사람은 악마예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내 귀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속삭임은 내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저 사람 죽였어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일까? 아니면 이 여자가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는 것일까? 수진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다니요. 15년 전에 빗길에서 젊은 여자를 차로 치었어요. 그녀는 횡설수설, 끊어지는 단어들로 그날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 사람 만취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병원에 데려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도망쳤어요. 내가 신고하자고 하니까 만약 입 하나라도 뻥긋하면 우리 친정 사업을 다 망하게 하고 내가 운전했다고 뒤집어지울 거라고. 그녀의 말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15년 전 빗길 젊은 여자. 내 머릿속에서 오늘 낮에 보았던 낡은 신문 스크랩의 헤드라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여대생 뺑소니 사망 사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그 사건이 내가 무언가 더 물어보기도 전에 복도 쪽에서 김 사장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오수진 씨는 비명을 지를 듯한 표정으로 입을 막았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연약하고 술에 취한 여자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소파에 쓰러지듯 기대며 초점 없는 눈으로 중얼거렸다. 어머, 내가 너무 취했나 봐. 머리가 아프네. 거실로 돌아온 김 사장은 아내의 모습을 보고 혀를 찼다. 이 사람, 술이 너무 약해서 큰일입니다. 서윤 씨, 보기 흉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좀 피곤해서요. 나는 더 이상 1초도 그 집에 머무를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의 도망치다시피 현관으로 향했다. 말써 가시게요. 다음에 또 한잔 합시다. 서윤 씨, 오늘 밤 좋은 꿈 꾸시고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김 사장의 친절한 목소리가 마치 사탄의 속삭임처럼 소름 끼치게 들렸다. 나는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 서둘러 그의 집을 빠져나왔다. 밤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웠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우리 집으로 가는 그 짧은 길이 천리길처럼 멀게 느껴졌다.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 나쁜 시선이 느껴졌다. 절컥. 현관문을 잠그고 문의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남편의 온기가 남아있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나의 집. 하지만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끔찍한 비밀이 보이지 않는 독가스처럼 벽을 넘어 이 집 안까지 스며든 기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오수진 씨의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저 사람 죽였어요. 술주정이었을까 아니면 진실이었을까. 만약 진실이라면 나는 방금 살인자와 함께 와인을 마신 것이다. 내게 친절한 미소를 짓던 저 남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앗아가고도 15년간 아무렇지 않게 살아온 악마란 말인가. 그리고 남편의 서재 서랍 속에 있던 그 낡은 신문 조각. 그건
대체 뭐였을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오늘 밤 와인 잔을 부딪힌 그 순간 내 평온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는 것이다.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 집, 내 침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낯설고 위협적이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집안의 모든 소리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내게 다가왔다. 괴종식의 초침 소리는 마치 내게 남은 평온한 시간을 재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고, 냉장고가 돌아가는 낮은 웅궁거림은 무언가 불길한 존재의 숨소리 같았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오수진 씨의 얼굴과 목소리가 재생되었다. 공포에 질려있던 눈,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손, 그리고 내 심장을 꿰뚫었던 절박한 속삭임. 저 사람 죽였어요. 술주정이었을까? 나는 수백 번을 되뇌었다. 그래, 그저 불행한 결혼 생활에 지친 한 여자의 술기운에 나온 헛소리였을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릴 테니까. 하지만 그럴수록 김 사장의 어깨에 닿았던 그녀의 몸이 소스라치게 굳어지던 그 순간이, 가면처럼 표정을 바꾸던 그녀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건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공포에 길들여진 자의 뼛속 깊이 각인된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동이틀 무렵 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을 자는 대신 나는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처럼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 바로 옆집에 15년 전 뺑소니 사건의 범인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매일 아침 내게 웃으며 인사하고 동네의 온갖 굳은 일에 앞장서던 그 친절한 김 사장이 사실은 차가운 위선으로 자신의 죄를 덮고 살아가는 악마라는 것이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아주 살짝 걷고 옆집을 바라보았다. 어둠에 잠긴 옆집은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저 화려한 벽 뒤에서 어젯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오수진 씨는 무사할까? 그때 옆집 현관의 센서등이 탁 하고 켜졌다. 김 사장이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완벽한 비즈니스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그는 차고로 향하기 전 습관처럼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잠시 우리 집 창문을 향했을 때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아 황급히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들킨 것일까 하니 그저 무심코 본 것일 뿐이다. 나는 가쁘게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가 자신의 검은색 세단을 몰고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정원을 가꾸는 나의 모든 행위는 이제 옆집을 감시하기 위한 위장 활동이 되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옆집의 풍경은 더 이상 평화로운 이웃의 모습이 아니었다. 내게는 모든 것이 단서이고 모든 것이 의심의 대상이었다. 나는 오수진 씨의 행방을 유심히 살폈다. 그녀는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가끔 정원의 모습을 드러낼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김 사장과 함께였다. 그는 마치 교도관처럼 그녀의 곁에 붙어 있었다. 한 번은 그녀가 정원의 꽃에 물을 주다가 잠시 우리 집 쪽을 바라본 적이 있었다. 그 눈빛에는 분명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김 사장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무언가 속삭이자 그녀는 곧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내가 섣불리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어설프게 그녀에게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나는 내 재능을 발휘하기로 했다. 내게는 총이나 칼은 없었지만 수십 년간 주부로 살며 세상을 관찰해온 나만의 무기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세심함이었다. 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소한 것들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데 익숙했다. 나는 동네 문구점에서 가장 평범한 노트 한 권을 샀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옆집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김 사장의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 그들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요일별로 쓰레기를 버리는 패턴까지. 그것은 마치 나만의 사건 파일을 만드는 작업과도 같았다. 5월 23일, 화요일, 오전 7시 5분. 김 사장 출근. 평소보다 30분 이름. 검은색 세단이 아닌 다른 SUV 차량 이용. 5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오수진 씨, 처음으로 혼자 외출. 하지만 5분 뒤 김 사장의 차가 뒤따라 나가는 것을 목격. 5월 25일, 목요일, 그들의 집 거실 커튼이 하루 종일 닫혀 있음. 평소와 다름. 기록이 쌓여갈수록 나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의 모든 행동은 아내를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패턴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가정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 영인은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현관문 앞에 놓인 신문을 가지러 나갔다가 우편함에 꽂힌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인 주소도 이름도 없는 하얀색의 깨끗한 봉투.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여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곱게 접힌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쪽지를 펼치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안에는 단 2글자의 이름만이 위태로운 필체로 적혀 있었다. 서지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수진 씨였다. 그녀가 내게 보낸 목숨을 건 메시지였다. 서지수라는 이름은 그녀의 고백이 술주정이 아니었음을,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진실임을 확인시켜주는 낙인과도 같았다. 나는 쪽지를 쥔 채 서둘러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떨리는 손으로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며칠 전 보았던 낡고 누런 신문 스크랩. 나는 그것을 꺼내 쪽지와 나란히 놓았다. 피해자 서지수. 신문 기사 속의 이름과 쪽지의 이름이 정확히 일치했다. 나는 곧장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서지수 뺑소니 사건이라고 입력했다. 수십 개의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15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비극적인 사건. 나는 그중 가장 상세해 보이는 기사를 클릭했다. 화면에는 앳되고 해맑게 웃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다. 피해자 서지수. 그녀는 장래가 촉망되는 음대생이었다고 했다. 기사에는 그녀의 유족들이 범인을 꼭 잡아달라며 오열하는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다. 나는 차마 그 사진을 오래 쳐다볼 수 없었다. 이토록 아름다운 생명이 한순간에 짓밟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그 범인이 바로 내 옆집에서 매일 아침 내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그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서지수 씨에 대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녀가 좋아했던 것들, 그녀의 꿈, 그녀의 가족 이야기. 그녀는 더 이상 내게 익명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 숨쉬는 한 명의 인간이었고, 그녀의 억울한 죽음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정원에 물을 주고 있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흙을 만지는 것이 최고였다. 그때 등 뒤에서 너무나도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윤 씨,
장미가 아주 탐스럽게 피었군요. 김 사장이었다. 그는 어느새 낮은 담장 너머로 다가와 내 정원을 감상하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돌아보았다. 아, 김 사장님. 네, 올해는 유난히 꽃이 잘 자라네요. 다 서윤 씨의 정성 덕분이겠죠. 그런데 요즘 서윤 씨 얼굴이 통 안 좋아 보입니다. 남편분 안 계셔서 허전하신가 봐요. 창밖만 멍하니 보고 계실 때가 많던데 제가 다 걱정이 됩니다. 그의 말은 걱정이었지만 그 눈빛은 명백한 경고였다. 내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그의 시선이 내 손에 들린 쪽지를 향하는 것 같아. 나는 나도 모르게 쪽지를 등 뒤로 감췄다. 그는 내 행동을 놓치지 않았다는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아름다운 정원일수록 벌레가 꼬이기 쉽지요. 벌레는 초기에 잡지 않으면 애써 가꾼 꽃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망쳐버릴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벌레에 비유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와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제가 좀 피곤해서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집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그는 내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더 이상 캐고 다니지 말라는 소름 끼치는 경고. 그리고 그의 경고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동네 마트에서 부녀회장인 최 여사와 마주쳤다. 그녀는 평소에는 나게 살갑게 굴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랐다. 어머, 서윤 씨, 장은 봐요. 남편 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 챙기는 거 아니에요. 옆집 김 사장님이 서윤 씨 걱정을 많이 하던데 혼자 있어서 그런지 사람이 좀 예민해진 것 같다고.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과 함께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듯한 의심이 서려 있었다. 김 사장이 손을 쓴 것이다. 나를 남편의 부재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진 여자로 만들어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신뢰를 얻지 못하도록 고립시키려는 속셈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제 혼자였다. 이 동네에서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에 걸린 한 마리 나비와도 같았다. 발버둥 칠수록 거미줄은 더욱더 나를 옥죄어 올 터였다. 그날 밤 나는 잠든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포기할 것인가? 이대로 모른 척하고 남편이 돌아오면 다시 예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길일 터였다. 하지만 뇌리에서 해맑게 웃던 서지수 씨의 얼굴과 공포에 질려 내 손을 잡던 오수진 씨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이대로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 사건 파일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그 위에 검은색 펜으로 힘주어 적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김 사장의 경고는 내 심장에 박힌 가시와도 같았다. 그의 말은 내 행동 방향을 옥죄는 족쇄가 되었고 그의 시선은 내 일상을 감시하는 CCTV가 되었다. 최 여사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의 미묘하게 달라진 눈초리는 내가 이미 보이지 않는 섬에 고립되었음을 실감하게 했다. 안전한 길은 단 하나. 모든 것을 잊고 침묵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밤마다 꿈속에서 나는 빗길 위에 쓰러져가는 서지수 씨를 보았다. 그녀는 나를 향해 애원하는 눈빛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 끄는 것은 공포에 질린 오수진 씨였다. 그 두 여자의 얼굴이 교차하며 나타나는 악몽에서 깨어날 때면 내 등은 늘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이 진실의 무게는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싸움의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김 사장이 나를 감시한다면 나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의 과거를 파헤쳐야 했다. 나의 새로운 전쟁터는 먼지 쌓인 서류와 디지털 정보들이 잠들어 있는 과거의 기록 보관소였다. 남편이 잠든 새벽이나 그가 낚시를 떠난 주말처럼 나는 온전히 혼자가 되는 시간을 이용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15년 전의 기록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먼저 서지수 씨의 뺑소니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다. 당시 뉴스 기사들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인근 국도라고 보도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내가 한 일은 김 사장의 과거 부동산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물론 일반인이 타인의 재산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인터넷에는 당시 부동산 매물 정보나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오래된 게시글들이 희미한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15년 전 양평, 별장, 매매 같은 키워드들을 조합하며 며칠 밤낮으로 낡은 웹페이지들을 탐색했다. 그것은 거대한 도서관에서 제목도 없는 책의 특정 구절 하나를 찾아내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대부분은 의미 없는 정보의 쓰레기 덤이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십 번도 더 찾아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서지수 씨의 웃는 얼굴과 공포에 질려 내 손을 잡던 오수진 씨의 차가운 손의 감촉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닷새째 되던 날 새벽 나는 찾아냈다. 16년 전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낡은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매물 광고 게시글이었다. 양평 서종면, 강이 보이는 예쁜 전원주택 급매, 주인 사정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팝니다. 그리고 그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 속 집은 김 사장이 가끔 주말 별장이라며 자랑하던 그 집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매물 등록자는 부동산 중개인이었지만 문의처로 남겨진 휴대폰 번호의 일부가 내가 아는 김 사장의 옛날 번호와 일치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펼쳐 뺑소니 사건이 일어난 국도의 위치와 광고에 나온 별장의 주소를 대조했다.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차로 불과 5분도 차에 걸리지 않는 곳이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사건 당일, 김 사장은 그 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나오다가 빗길에서 서지수 씨를 치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1년 뒤 그 별장을 급하게 팔아버린 것. 모든 정황이 하나의 가설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추측일 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었다. 증거는 단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었다. 바로 오수진 씨.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나야만 했다. 어떻게든 기회는 의외의 순간에 찾아왔다. 그 주 주말. 김 사장이 중요한 골프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최신형 골프웨어를 차려입고 마당에서 요란하게 퍼팅 연습까지 하는 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의기양양해 보였다. 그는 오수진 씨에게 오늘 하루 종일 손님 맞을 준비 잘하고 있어. 저녁에 중요한 분들 모시고 홈파티 할 거니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만 안 둬 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창문 너머로 똑똑히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협박에 가까웠다. 그가 떠나고 옆집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나는 정원으로 나가 일부러 가위를 들고 장미 넝쿨을 다듬는 척하며 옆집의 동태를 살폈다. 얼마 후 오수진 씨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뒷마당으로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하고 불안한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남편이라는 감시자가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수진 씨.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주변을 살폈다. 나를 발견한 그녀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그녀는 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가져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우리 집과 옆집을 가르는 낮은 담장 쪽으로 그녀를 불렀다. 잠깐이면 돼요. 제발.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다. 금방이라도 집 안으로 도망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무언가 결심한 듯 천천히 담장 쪽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무성한 넝쿨 장미를 사이에 두고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주섰다.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이 알면 저 죽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알아요. 하지만 이걸 꼭 확인해야 했어요. 나는 숨을 죽이며 말했다. 서지수. 그 이름. 맞죠? 내 말에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다. 그럼 15년 전 서종면 국도에서 있었던 뺑소니 사건. 맞아요. 그녀의 입에서 마침내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그날 그 사람 별장에서 파티가 있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랑. 그 사람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마셨어요. 제가 운전하면 안 된다고. 대리 부르자고 몇 번을 말렸는데도. 자기는 괜찮다며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몰아쉬었다. 마치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산소가 부족해지는 것 같았다. 밤늦게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비가 아주 많이 내렸죠. 그 사람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차를 몰았어요. 제가 무섭다고 소리쳐도 소용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무언가 차에 부딪히는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어요.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백미러로 뒤를 한번 힐끗 보더니 오히려 속도를 더 높였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 당신도 아무것도 못 본 거야. 알았어. 라고 소리치면서요. 세상, 다음날 뉴스에 나왔어요. 젊은 여대생이 죽었다고. 저는 경찰에 자수해야 한다고 빌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 뺨을 때리며 협박했어요. 만약 네가 입을 열면 네 아버지 회사부터 부도나게 만들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운전대는 술 취한 남편을 말리던 당신이 잡았다고 증언할 거야. 음주운전, 뺑소니, 살인, 모든 죄를 당신이 뒤집어쓰게 될 거라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 때문에. 저는 괴물이 되는 걸 선택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담장에 기댄 채 흐느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가엽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김 사장의 완벽한 알리바이, 그리고 오수진 씨의 끔찍한 침묵의 이유를. 나는 분노와 연민, 그리고 무력감에 휩싸였다. 이토록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수진 씨는 공포에 질려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을 테고 15년이 지난 지금 물적 증거가 남아있을 리도 만무했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저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오자 오수진 씨가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가봐야 해요. 그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았다. 사모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도망치듯 집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절규가, 그녀의 차가운 손의 감촉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이제 이 진실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한 여인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야 할까 하지만 민준이 엄마였던 이전 이야기의 주인공과는 달리 내게는 경찰 인맥도 해킹 실력도 없었다. 증거치 없이 신고해봤자 김 사장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빠져나갈 것이고 오히려 나를 무고죄로 역고소할지도 모른다. 최 여사의 말처럼 나는 그저 남편 부재로 정신이 이상해진 여자로 취급받고 끝날 것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침묵할 것인가? 억울하게 죽은 서지수 씨의 영혼과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수진 씨의 고통을 외면한 채 나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비겁자가 될 것인가?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다시 한번 서지수 씨의 사진을 보았다. 21살의 꽃다운 나이. 사진 속의 그녀는 세상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웃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야만 했다. 나는 결심했다. 증거가 없다면, 증거를 만들면 된다. 법이 그를 심판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를 심판의 무대 위로 끌어내면 된다. 나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이 비극의 마지막 장을 쓸 작가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내 사건 파일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위험하고 대담하며 어쩌면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계획이었다. 그의 가면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벗겨내기 위한 단 한 번의 무대. 나는 창밖의 옆집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내 눈에는 이제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날 이후 내 작은 노트는 단순한 관찰 일지가 아닌 전쟁을 위한 작전 계획서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김 사장의 눈치를 보며 숨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평소처럼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아침 인사를 건넸다. 내 평온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나의 목표는 단 하나, 김진태의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정이나 경찰서가 아닌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그의 성 안에서 그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의 가면을 벗겨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한 무대와 치밀한 각본, 그리고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담력이 필요했다. 무대는 곧 마련될 터였다. 매년 6월 셋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동네 여름 바비큐 파티. 그 파티는 언제나 김 사장의 집 뒷마당에서 열렸다. 그는 해마다 자비를 털어 최고급 고기와 와인을 준비했고 동네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자신의 부하 인품을 과시했다. 그에게 있어 그 파티는 자신의 왕국을 백성들에게 과시하는 연례 행사와도 같았다. 나는 바로 그곳을 그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몰락의 무대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각본을 짜는 것은 나의 몫이었다. 나는 밤마다 노트에 예상 시나리오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15년 전의 사건을 화두로 꺼낼 것인가? 다른 이웃들의 의심을 사지 않고 오직 김진태만을 겨냥할 방법은 무엇인가?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거듭하던 중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이 싸움에서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선택된 진실이라는 것을 모든 패를 한 번에 보여줘서는 안 됐다. 나는 그가 결코 예상하지 못할 가장 날카로운 조각으로 그의 심장을 찔러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수진 씨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녀만이 알고 있는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은 디테일이 필요했다. 하지만 김 사장의 감시가 더욱 심해진 상황에서 그녀와 다시 접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기회는 또다시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왔다. 파티를 이틀 앞둔 목요일 오후, 나는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그때 옆집에서 부부의 다툼으로 보이는 고성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곧이어 김 사장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차를 몰고 집을 나갔다. 아마 저녁 파티 준비 문제로 아내를 닥달하다가 나간 모양이었다. 나는 직감했다. 지금뿐이다. 하지만 오늘은 담장 너머로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없었다. 나는 빠르게 집으로 들어가 작은 메모지에 내 휴대폰 번호를 적었다. 그리고 어제 갓 구운 머핀 몇 개를 작은 바구니에 담았다. 나는 옆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오수진 씨가 나타났다. 그녀의 뺨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김 사장에게 폭행이라도 당한 것일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진 씨, 저예요. 어제 머핀을 좀 구웠는데 나누어 먹고 싶어서요. 나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바구니를 건넸다. 그녀는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살피며 바구니를 받아들었다. 나는 그녀의 손에 바구니를 건네는 척하며 손바닥에 숨겨두었던 작은 쪽지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쏘스라치게 놀랐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쪽지를 재빨리 주머니에 숨겼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럼 쉬세요. 나는 짧은 용건만 남기고 서둘러 돌아섰다. 내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가 나에게 연락을 해올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침묵을 선택할 것인지는 오롯이 그녀의 용기에 달려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포기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무렵인 새벽 3시. 마침내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단 한 줄의 문자 메시지였다. 빨간 스카프. 그 세 단어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이것이 내가 찾던 결정적 한 방이었다. 언론에 공개된 적 없는 현장의 경찰과 범인, 그리고 동승자만이 알 수 있는 진실의 조각. 김 사장은 결코 내가 이 사실을 알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터였다. 나는 오수진 씨의 용기에 속으로 감사하며 답장 대신 고마워요 라는 4글자만 보내고 메시지를 삭제했다. 마침내 파티 당일인 토요일이 밝았다. 아침부터 동네는 들뜬 분위기로 가득 찼다. 이웃들은 저마다 최고의 옷을 차려입고 파티에 가져갈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옆집 마당에서는 아침부터 고기 굽는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평화롭고 행복한 전형적인 교회의 주말 풍경. 하지만 그 이면에 도사린 추악한 진실을 아는 나에게 그 모든 것은 거대한 위선으로 가득 찬 연극처럼 보일 뿐이었다.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낚시는 잘 돼가요. 그럼 어젯밤에 팔뚝만 한 놈을 하나 낚았지. 오늘 저녁에 매운탕 기가 막히게 끓여줄게. 조금만 기다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명랑한 목소리에 나는 잠시 마음이 약해졌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나는 다시 예전처럼 남편의 허풍에 웃어주며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쩌면 나는 내 손으로 나의 행복을 파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 침묵이 길어지자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조심해서 와요. 전화를 끊고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나는 결전의 시간에 입고 나갈 옷을 골랐다.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 내가 할 일은 시선을 끄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의 주인공을 조종하는 연출가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단단했다. 나는 파티에 가져갈 음식으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호박전을 정성껏 부쳤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전을 뒤집으며 나는 수없이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나의 대사, 나의 표정, 나의 동선. 단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다. 오후 5시 파티가 절정해 이를 시간. 나는 막 부쳐낸 따뜻한 호박전이 담긴 접시를 들고 현관문 앞에 섰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두려웠다. 실패했을 때의 결과가 김 사장의 서늘한 눈빛이 떠올라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15년 전 차가운 빗길 위에 쓰러져 갔을 서지수 씨를 떠올렸다. 그녀의 부모가 겪었을 고통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감옥 같은 집에서 떨고 있을 오수진 씨를 떠올렸다. 그러자 두려움은 분노로, 분노는 사명감으로 변해갔다. 나는 눈을 떴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주부 박소윤이 아니었다. 나는 억울한 영혼을 위로하고 살아있는 피해자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한 명의 전사였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옆집 마당에서 흘러나오는 풍경은 완벽한 그림과도 같았다. 잘 가꿔진 잔디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서는 김 사장이 하얀 요리사 모자까지 쓴 채 직접 고기를 구우며 사람들에게 농담을 건네고 있었다. 그는 이 왕국의 자비롭고 위대한 왕이었다. 나는 그 풍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고기 익는 냄새, 아이들의 제잘거림. 내게는 그 모든 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내가 들고 있는 호박전 접시가 천근망은처럼 무거웠다. 마침내 나는 그의 왕국으로 들어서는 입구, 하얀색 아치형 정문에 다다랐다. 문 안쪽의 세상은 밝고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 모든 것은 거짓된 빛이라는 것을. 나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내 얼굴에 가장 온화하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내가 평생 동안 연기해온 역할, 친절한 이웃 박소윤의 완벽한 가면이었다. 이제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나는 가면을 쓴 채 기꺼이 사자의 소굴로 발을 들여놓았다. 김 사장의 집 뒷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배우가 된 기분이었다. 무대 위는 온통 행복과 환희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렸고 고기 굽는 냄새와 와인 향이 공기를 채웠다. 그리고 이 무대의 주인공인 김진태는 가장 자비롭고 위대한 왕처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어이쿠, 서윤 씨 오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이 맛있는 걸 다 해오셨네. 나를 가장 먼저 발견한 김 사장은 들고 있던 집게를 흔들며 과장된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그의 입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나는 준비해온 친절한 이웃의 가면을 쓰고 그의 연기에 화답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파티가 아주 근사하네요. 약소하지만 호박전 좀 부쳐왔어요. 다들 맛이나 보실지 모르겠네요. 에이, 서윤 씨 음식 솜씨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데 다들 이리 와서 호박전 좀 맛봐요. 그의 말에 사람들이 내 주위로 모여들었다. 부녀회장 최 여사를 비롯한 익숙한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내 호박전을 칭찬하며 자연스럽게 나를 자신들의 대화 최난으로 끌어들였다. 나는 그들 틈에 섞여 와인잔을 받아들고 웃고 떠들었다. 내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요동치고 있었지만 내 얼굴 근육은 오랜 훈련을 받은 군인처럼 완벽하게 평온을 유지했다. 나는 무대 위의 모든 배우들을 관찰했다.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이웃들, 그들 사이를 오가며 음식과 술을 권하는 김 사장, 그리고 테이블 구석에서 유령처럼 앉아있는 오수진 씨. 그녀는 파티의 안주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이방인처럼 보였다. 그녀는 가끔 내 쪽을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그때마다 나는 그녀에게 괜찮다는 의미를 담아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였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마당에 설치된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한껏 무르익었다. 나는 지금이 바로 각본의 첫 페이지를 넘겨야 할 때임을 직감했다. 나는 최 여사와 몇몇 부인들이 모여있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들은 자식들의 결혼과 손주들의 재롱에 대해 한창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동네도 참 오래됐어요. 제가 여기 이사 온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내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자 최 여사가 맞장구를 쳤다. 그럼 나도 시집와서 바로 여기 터 잡았으니 거의 30년 토박이지. 옛날엔 여기 다 논밭이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 옛날 일들이 생각나요. 우리 동네에 있었던 일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내 말에 한 부인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안 좋은 일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사람처럼 아련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기억 안 나세요? 한 15년 전쯤인가. 우리 동네 근처 국도에서 뺑소니 사고가 나서 젊은 여대생이 죽었던 사건이요. 그때 한참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내 입에서 뺑소니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파티장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몇몇 사람들은 기억이 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왜 하냐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곁눈질로 김 사장을 살폈다.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의 등 근육이 순간적으로 뻣뻣하게 굳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최 여사가 손사래를 쳤다. 아유, 서윤 씨는 이 좋은 날에 왜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꺼내? 그건 벌써 공소시효도 다 끝났겠다.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잖아요. 범인도 못 잡고 그 부모님 마음은 평생 얼마나 찢어질까 싶어서요. 나는 일부러 더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나의 영희는 완벽했다. 이웃들은 나를 정이 많고 감성적인 여자로 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김 사장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와인병이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나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전과는 다른 서늘함을 품고 있었다. 서윤 씨, 그가 내 와인잔을 채워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요즘 들어 부쩍 어두운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이동훈 씨가 안 계셔서 마음이 허하신 건 아닌지 제가 다 걱정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와도 같았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정신이 불안정한 여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걱정이라는 교묘한 포장지로 싼 명백한 공격이었다. 순간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최 여사를 비롯한 이웃들의 눈빛이 변했다. 동정, 의심,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 아, 저 부인 남편 없어서 외로워서 저러나 봐.
그들의 얼굴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나의 계획은 시작과 동시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내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 나는 오히려 더 순진하고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어머, 제가 너무 분위기 파악을 못했나 봐요. 죄송해요. 그냥 그 사건이 하도 비극적이라서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무기, 나의 결정적 한 방을 꺼내 들었다. 제가 듣기로는 그날 밤 비가 많이 왔는데 피해자 서지수 씨가 빨간색 스카프를 하고 있었다지 뭐예요. 세상에. 그 예쁜 빨간 스카프가 빗물과 흙으로 엉망이 됐을 걸 생각하니 같은 여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내 입에서 빨간 스카프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파티장에 왁자지껄하던 웃음소리도, 배경으로 흐르던 음악 소리도, 심지어는 귀뚜라미 소리까지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압도적인 정적만이 내려앉았다. 시간은 마치 느리게 감는 태엽처럼 한 프레임 한 프레임 고통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흘러갔다. 나는 김 사장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인자함도 자신감도 모든 것이 증발했다. 그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만난 것처럼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병이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우뚱 기울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쨍그랑 그의 손에서 미끄러진 와인잔이 바닥에 돌판 위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것은 신호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깨진 와인잔과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린 김 사장의 얼굴에 쏠려 있을 때 테이블 구석에 앉아있던 오수진 씨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다. 맞아요. 저 사람이 죽였어. 내가 봤어. 빨간 스카프. 피에 젖어서 흙탕물에 그 여자의 목에 감겨있던 그 빨간 스카프를 내가 똑똑히 봤단 말이야. 그녀의 절규는 15년간 묵혀두었던 진실의 댐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폭발이었다. 이웃들은 경악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내 대한 동정이 없었다. 오직 믿을 수 없는 공포와 서서히 차오르는 혐오감만이 가득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나를 지나 파티의 주인공이었던 자신들의 친절한 이웃 김진태에게로 향했다. 김 사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가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들켜버린 범죄자의 추악하고 일그러진 민낯이었다. 그는 무언가 변명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최 여사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고 다른 이웃들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다. 완벽했던 그의 왕국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나는 그 모든 소동의 한가운데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깨진 와인잔 조각 너머로 무너져 내리는 김진태를, 그리고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며 해방을 맞이하는 오수진 씨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의 길고 길었던 싸움, 나의 위험했던 연극, 마침내 막이 내리고 있었다. 오수진 씨의 절규는 한여름밤의 행복한 파티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외침은 15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부수는 공성추와도 같았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고 10분도 차이 되지 않아
동네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을 때 김진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영혼이 빠져나간 텅 빈 껍데기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고 경찰차에 태워져 동네를 빠져나가는 그 순간까지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완벽했던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경찰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수십 명의 이웃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터져나온 오수진 씨의 공개 자백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했다. 그리고 내가 증언한 빨간 스카프는 김진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되었다. 그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5년 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서지수 씨를 치었고 동승했던 아내를 협박하여 범죄를 은폐해왔다는 사실을 그의 추악한 민낯이 온 세상에 드러나자 동네는 한동안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친절한 김 사장이 사실은 파렴치한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쉬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며칠 후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부녀회장 최 여사가 서 있었다. 그녀는 잔뜩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이었다. 서윤 씨, 저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내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모았다는 위로금이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서윤 씨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정말 면목이 없어요. 김 사장, 그 인간이 서윤 씨가 남편 없어서 외로움을 타는 것 같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위로금 봉투를 그녀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괜찮아요. 여사님뿐만 아니라 이 동네 사람 모두가 그 사람에게 속았던 걸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내 말에 그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굳게 믿어왔던 세상에 대한 배신감과 인간에 대한 환멸, 그리고 상처받은 공동체가 함께 흘리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그 주 주말 남편 이동훈이 낚시 여행에서 돌아왔다. 그는 월척을 낚았다며 잔뜩 상기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다가 동네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내 수척해진 얼굴을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옆집에서의 와인 한 잔으로 시작된 이야기. 오수진 씨의 충격적인 고백. 나의 비밀스러운 조사. 그리고 바비큐 파티에서 있었던 일까지. 내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남편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불신으로, 불신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마침내 깊은 분노와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변해갔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는 낡은 신문 스크랩 하나를 들고 내 앞에 앉았다. 바로 내가 발견했던 서지수 뺑소니 사건 기사였다. 당신 이거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었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입을 열었다. 서지수, 그 아이, 내 군대 동기였던 서정철 중사의 딸이야. 네. 정철이는 군에서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 내가 제대할 무렵이었지. 그 후로 연락이 끊겼는데 15년 전 TV 뉴스에서 그놈의 딸이 뺑소니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범인도 못 잡았다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부모도 일찍 여인 그 착한 아이가 왜 그런 험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가슴이 너무 아파서 나도 모르게 신문을 오려서 간직하고 있었어. 언젠가 범인이 잡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범인이 바로 우리 옆집에 살고 있었을 줄이야.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억울하게 죽은 서지수 씨의 영혼이 나를 통해 아버지의 옛 전우였던 내 남편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손짓한 것은 아니었을까.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무섭고 두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어.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게 내 평생 가장 큰 자랑이야. 나는 남편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피난처였다. 오수진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조용히 동네를 떠날 준비를 했다. 그녀는 떠나기 전날 밤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전처럼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는 모습은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는 아주 오랜만에 되찾은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사모님. 아니, 서윤 씨. 그녀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윤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을 그 지옥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용기를 내준 건 수진 씨였잖아요. 수진 씨가 아니었다면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 심리치료도 받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려고요. 두렵지만 설레기도 해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내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비록 악연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우리는 어느새 세상에 둘도 없는 자매처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무더웠던 여름의 상처 위로 서늘한 가을이 내려앉았다. 김진태는 재판에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동네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평온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위선적인 평화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와 약점을 보듬어주며 만들어가는 더디지만 진실한 평화였다. 나는 동네의 작은 변화를 주도했다. 거창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최 여사를 비롯한 몇몇 부인들과 함께 동네의 독거노인이나 우리처럼 자식들을 다 키우고 텅 빈 집을 지키는 주부들을 위한 작은 자조 모임을 만들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아픈 곳은 없는지 살피는 작지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다. 이웃의 불행을 가십거리로 소비하던 과거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내 삶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일장에서 내가 돌봐주었던 그 길고양이는 이제 우리 집 마당을 떠나지 않는 식구가 되었다. 나는 녀석에게 수지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억울하게 쓰러져간 그 아이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나는 남편과 함께 우리 집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내 무릎 위에는 수지가 만족스러운 듯 그르릉거리며 잠들어 있었다. 여보, 국화꽃 좀 봐. 올해는 유난히 탐스럽네. 남편이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그러게요. 당신이 걸음을 잘 줘서 그런가 봐요. 우리는 더 이상 옆집의 비극이나 여름날의 끔찍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눈앞의 국화꽃과 다가올 겨울의 김장 계획과 주말에 있을 아들
내외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극히 평범하고 그래서 더없이 소중한 대화였다. 남편이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투박했다. 나는 그 손을 마주 잡고 가을 햇살에 황금빛으로 물든 내 정원을 바라보았다. 지난 여름 나의 완벽했던 정원은 한바탕 폭풍 후에 모든 것이 망가지는 듯했다. 하지만 폭풍 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 단단한 땅과 더 건강한 뿌리가 남았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나의 두 번째 봄은 화려한 변신이나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환상이 거친 후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고요하고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다. 나는 내 무릎 위에서 잠든 수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집안의 고요함은 더 이상 나를 외롭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시련을 통해 검증된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조용히 내 인생의 가장 깊고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고 있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